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필리핀. 필리핀은 크게 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비사야스 지역에 있는 세부의 바닷가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필리핀의 전력발전 설비 용량은 16,000메가와트로 우리나라의 4분의 1도 안 되는 상황. 하루에 한두 시간씩 정전이 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다. 우리가 지금 건설 중인 세부 화력발전소는 총 200메가와트 규모로 2007년 건설을 시작해 내년 5월 완공 예정인데 향후 비사야스 지역의 전력난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0메가와트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적습니다. 적습니다만은 세부 지역의 그 인구라든지 또 그 경제 사정을 볼 때 세부의 그 비사야스 지역 전체의 그 수요가 1,200메가와트 정도이니까 저희들이 그 중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15%, 16%면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침이 밝아오면서 세부 건설 현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해진다. 전체 인력 1,600명 중 한국인은 100여 명, 나머지는 이곳 현지인들이다. 아침 제조로 몸을 풀고 작업장으로 향하기 전 이들만이 외치는 구호가 있다. 현재 건설 공정률 78%의 세부 석탄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석탄이나 석유, 가스를 연소시켜 물을 증기로 만드는 보일러, 그 증기를 이용해 회전하는 터빈, 그리고 터빈에서 만들어진 회전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세부 발전소의 보일러 설치 현장. 보일러의 외벽을 구성하는 판넬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판넬 하나의 무게만 해도 23톤에서 52톤에 달하다 보니 작업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럽다. 판넬에는 물이 흐르게 될 튜브가 일렬로 붙어 있는데 이 튜브의 길이는 42m. 판넬이 모여 만들어질 보일러의 전체 크기는 가로 30m, 세로 40m, 높이 55m로 아파트 18층 높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곳 세부 발전소에 설치되고 있는 보일러의 특징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친환경적인 설비인 순환 유동층 보일러라는 점이다. 유동층 보일러는 보일러 내부에 석탄재나 모래 등의 유동 매체를 집어넣은 후 보일러 하부에서 연소 공기를 주입하여 유동 매체를 공중에 띄워서 이룬 부유 상태의 분위기에서 석탄을 연소하는 보일러 형태입니다. 유동층 보일러는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 기존에 석탄만 연소시키던 보일러와는 달리 보일러에 유동 매체와 석회석을 주입시켜서 기존 보일러의 1200도에서 150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인 750도에서 950도 사이에서 석탄을 연소시킬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유동층 보일러에 투입되는 유동 매체는 어떻게 생겼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보시는 이게 그 유동 매체입니다. 이 유동 매체의 기능은 뭐냐면 일단 가열이 된 상태에서 석탄하고 반응을 해서 석탄을 연소시키는 기능. 석탄을 연소시키고 그래서 석탄이 탄 것을 이 유동 매체가 다시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 매체가 보일러 튜브, 즉 그 수관에 열 전달을 해서 물을 증기로 만들어주는 그 중요한 열 전달 매개체 역할을 하고요.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유동 매체. 유동 매체는 보일러 안에서 어떻게 계속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을까? 유동층 보일러의 구조를 보면
송풍기가 연솔에 일정하게 공기를 주입시켜 유독매체와 석탄을 공중에 뜨게 한다. 연솔에서는 석탄 저장고에서 공급되는 석탄과 석회석이 유독매체와 함께 연소되면서 순환하는데, 이때 연소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재는 원심 분리기를 통해 유독매체로 재활용된다. 또한 유동층 보일러는 800도에서 900도 사이에 석탄과 함께 연소될 때 탈황 효과를 내는 석회석을 투입함으로써 황산화물의 발생이 10배 이상 줄어든다. 이와 함께 유동층 보일러는 기존 보일러의 1300도보다 500도 정도 낮은 온도에서 석탄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기존 보일러에 비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석탄과 석회석이 타고 남은 재는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되어 건축 현장에서 사용된다. 그야말로 유동층 보일러는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순환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차세대 화력 발전의 신기술인 유동층 보일러는 어떻게 제작될까? 경남 창원의 보일러 제작 공장. 보일러에서 물이 통과하는 파이프, 즉 튜브를 깎고 다듬는 작업이 한창이다. 최대 직경 76mm인 튜브는 고온 고압을 견디는 특수 소재로 제작되는데, 물이 조금이라도 셀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작업에 첨단 기기가 동원되어 한 채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튜브를 곡선으로 휘게 만들기 위해선 특수 장비가 동원되어야 한다. 먼저 튜브를 가열해 휘기 쉽게 만든 뒤 투헤드 라디우스 밴더, 즉 양방향 회전 굴곡기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튜브를 이쪽 저쪽으로 돌려준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 튜브 표면에 무리가 가지 않게 안정적으로 양쪽 방향으로 휘게 만들 수 있다. 드디어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직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해 움직여야 한다. 최첨단 기기와 수작업을 통해 완성되는 다양한 곡선과 직선의 튜브들. 이 수많은 튜브들이 모여 보일러의 벽면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튜브 안에 홈이 있다. 스파이럴로 돼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보일러가 내부의 튜브가 스파이럴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군대에서 저희가 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총 내부에 스파이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탄환의 속도가 빨라지는 원리와 같이 이렇게 튜브 내부에 스파이럴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통과하는 물이나 스팀의 속도가 빨라지고 안에 내부에 열 전달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열을 쉽게 빨리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일러 안의 고열로 튜브 안에 물이 데워지면 고온 고압의 전기로 바뀌어 터빈으로 보내지게 된다. 그런데 이 보일러에 사용되는 물은 이물질이 없는 것은 물론 하이드라진과 가성소다 등으로 화학적 정수 작업을 한 그야말로 지극히 순수한 물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일러에 있는 튜브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터빈에까지 문제가 생겨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터빈의 블레이드에 침식을 일으키죠. 실리카 같은 경우에 특히 터빈 블레이드에 침식을 일으키게 되고, 오르가닉 성분, 유기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은 튜브 안에 물때 같은 게 그렇게 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은 압력 손실이 커지죠. 흐름이 원활치 못하게 되죠. 피가 원활하게 못 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그 지방 성분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동맥경화 일으키는 것처럼 같은 현상입니다. 보통 화력발전소 하나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하루에 약 100만 톤. 대부분의 화력발전소가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건 이 물을 바다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세부 화력발전소는 바닷가 연약 지반 위에 위치하고 있어 지반 개량 작업이 불가피했다. 지반 개량 작업은 콘크리트 파일을 지하철 10칸의 무게에 해당되는 400톤의 힘으로 누르는 압입식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압입식 방식은 기존 타격식에 비해 진행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서 10분이면 파일 하나를 박을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콘크리트 파일은 강철 강선이 15가닥 들어있는 고강도 콘크리트로 길이 15m에 지름이 1m나 된다. 놀라운 것은 콘크리트 파일이 박히는 동안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다는 점인데, 이것은 정적 파일 압입 장비에 도움이 컸다. 저희들이 본 장비를 도입하면서 연약 지반 개량을 통한 그 품질 확보, 그리고 아무래도 기존 공법보다는 훨씬 무진동, 무소음을 통해서 공기를 좀 더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공 증가의 간섭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15m짜리 파일 하나가 박히고 나면 그 위에 또 하나를 용접해 총 30m 깊이로 3,000개소의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진다. 다음 날 아침, 세부 건설 현장에서는 발전에 사용된 뒤 배출될 바닷물의 배수로 공사가 한창이다. 배수관은 바닷물에 부식되지 않는 신소재로 제작된 GRP, 즉 유리 강화 파이프이고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높낮이가 맞지 않아 10톤이 넘는 배수관을 다시 들어올려야 하는 상황. 배수로 바닥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게 문제였지만 작업은 다시 잘 진행됐다. 이곳 세부 발전소 해상 배수로의 길이는 110m.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저 바다 한가운데로 가장 안전하게 배수로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고민 끝에 도입한 것이 바로 쉴드 공법. 쉴드 공법은 쉴드라는 강제 원통형의 기계를 작업 분해에 투입, 커터 헤드를 회전시켜 집안을 굴착하는 동시에 수로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기존 굴착식 방법에 비해 붕괴 위험이 적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곳은 창원에 있는 터빈 제작 공장. 가스터빈은 일반 금속이 견디기 힘든 1350도에 달하는 열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내열 합금 소재로 용광내에서 특수 제작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터빈은 보일러, 발전기와 더불어 화력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3대 핵심 설비 중 하나가 된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물레방아를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레방아가 전체가 터빈이라고 생각하고 물레방아 날개가 터빈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가 갖고 있는 어떤 열적 에너지를 블레이드 터빈의 날개에 충격을 줘서 그 날개와 로타가 회전을 하게 되고, 그 회전하는 그쪽에다가 연결 장치를 통해서 발전기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는 거죠. 터빈은 크게 3가지 구조로 나뉘는데, 전기의 방향을 회전 날개 쪽으로 바꿔주는 다이아프램,
길이 40m, 직경 1에서 1.5m의 회전축인 로터, 그리고 블레이드 또는 버켓이라 불리는 회전 날개. 이 세 가지가 2개 저압 터빈과 1개 고압 터빈에 장착되게 된다. 터빈 제작 기술은 최첨단 설비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터빈 제작 기술을 지닌 회사가 5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고온 고압을 견디는 내열 합금 성분 비율과 초정밀 가공법은 기업 비밀에 속한다. 가스터빈은 가스터빈을 통과하는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질 자체를 초경합금으로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고, 두 번째는 브레이드 내부를 냉각 공기가 통과하도록 유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냉각 공기로 냉각을 시켜주고, 또 하나는 브레이드 표면에 코팅으로 열차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재의 온도가 약 600도 이하, 600도에서 800도 정도로 유지되게,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브레이드가 견디는 거죠. 터빈의 날개에 해당하는 블레이드는 크롬, 탄소 등 내열 합금 소재를 특수한 비율로 섞어 제작하게 되는데, 고압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와 저압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의 크기가 다르다. 고온 고압의 증기가 들어오는 고압 터빈에는 작은 블레이드가, 저온 저압의 증기가 들어오는 저압 터빈에는 좀 더 큰 블레이드가 장착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자동차에서 어디 가다가 충돌을 일으켰을 때 속도가 줄듯이, 역시 터빈에서 전기 터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압에서 일단 한번 때렸기 때문에 압력도 낮아지고 온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압 터빈에 가면 버켓이 커져야 거기에 때리는 힘이 단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고압에서 나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압 터빈에서는 버켓이 전부 다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를 장착하여 고정시키는 중심축인 로터는 3600rpm의 속도로 회전하게 된다. 때문에 오차범위 100분의 2mm 수준으로 정밀하게 제작하는데, 100분의 2mm면 머리카락 두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블레이드를 붙이려면은 로타라는 게 축이 직경이 한 1m, 적게는 1m 또는 1m 50 정도 되는 축에다가 블레이드를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블레이드를 잡아놓기 위해서는 항상 축이 항상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축의 샤프트는 축 직경이 작은 것을 샤프트라 이야기하고 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직경이 큰 것을 일반적으로 로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기가 터빈의 날개인 블레이드로 잘 전달되도록 증기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다이아프램. 전체적인 공간을 형성해주는 아우터링에 스필 스트립이 들어가 증기가 누설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준다. 보통 터빈 하나에 다이아프램 30에서 40단이 들어가 터빈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동안 다이아프램은 전량 수입에 의존했는데 2000년 우리나라에서 신기술을 개발, 오히려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굴지의 발전 회사에 다이아프램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그 신기술이 바로 이 원심 주조 기술. 원심 주조 기술은 둥근 모양의 다이아프램을 만들 때 기존에 평평한 조각을 잘라서 만들던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원심력을 이용해 원형으로 주조하여 가공함으로써 다이아프램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 첨단 공법이다. 원심 주조라는 것은 이제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것인데, 그 원심 주조는 이제 원심 주조 금형을 만들어서 제품을 녹여진 이제 샘물을 부어서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제품은 기존에 이제 판재를 이제 잘라서 밴딩을 해서 용접을 하는, 이렇게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거기에 밴딩으로 인한 밴딩 응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원심 투조는 그 제품 자체를 이제 링 형태로 이제 바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밴딩 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기계적 성질이라든지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힘으로 만든 1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이 완성되었다. 이 터빈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만 약 385억 원. 이제 이 가스터빈이 강원도 영월발전소에 설치되어 올해 11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창원에서 영월까지 영월발전소에 220톤에 달하는 터빈을 내륙으로 운송하는 데에는 도로상 제약이 많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항만과 육로를 혼합한 운송. 사실 그동안 대부분의 화력발전소가 바닷가에 위치해 터빈 운송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릉에서 영월까지는 트레일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 터빈 무게만 220톤에 달하다 보니 출발부터 바퀴가 땅에 빠진다. 도로를 달리기 전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는데 바퀴 한 축 한 축 측정해서 전체를 합산하게 된다. 터빈 무게에 트레일러 무게가 더해지니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다. 이 중량으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그 다짐 공사를 해가지고 스타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든가.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해준다 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 들어가면 그게 또 안 된다고. 철판은. 그러면 그 공사를 하려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막 다져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안 돼. 철판 까는 거는. 철판은 철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게 가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이 가라앉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앞에 지금 그 차가 푹 빠지면 아무리 밀어도 안 올라가거든.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시공사이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왜 지금 우리가 모험을 해야 돼? 그래서 하는 얘기지.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안전. 강릉 안목항에서 영월까지 대관령을 넘는 장장 150km의 특급 수송 작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중량 자체가 화물 중량만 240톤 정도, 장비 무게 약 120톤, 전체 무게 약 400톤 정도가 국내 처음으로 시작하는 운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루트를 선택하는 게 최상의 루트였다고 판단이 돼서 선택했습니다. 출발 시간은 밤 12시. 교통량이 많은 낮 시간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엄격한 교통 통제하에 운송하기로 했다. 출발을 앞두고 챙겨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각종 무전 장비에 교통 신호봉까지. 지도까지 그리며 작전을 짜는 모습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다. 드디어 트레일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트레일러 3대가 이어지는 기나긴 행렬. 앞뒤로 호위하는 차량까지 있어서 기나긴 행렬로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룬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걸까? 시속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속도.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하다. 화물이 워낙 중량이고 이 중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될 수도 있고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여건상 그 우회도로를 국도로 택해서 운송을 하고 있는데 국도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걷는
정도의 속도로 그렇게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할 때 주의할 사항도 많다. 높이가 5m가 넘기 때문에 전깃줄을 만나면 장비를 동원해 전깃줄을 들어줘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터널이나 고가 아래를 지나갈 때에도 특수 상황이 벌어진다. 트레일러 높이를 조절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를 밑으로 파내려가는 공사를 실시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도로를 바꾸는 특급 프로젝트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일기예보에도 없던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400톤의 차량이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량 견인 장치마저 고장나고 만다. 영하 10도로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 마모된 견인 장비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눈길 속에서 대관령을 오르기 위한 비상대열로 전환. 앞에서는 트레일러 2대가 동시에 끌어당길 준비를 하고 뒤에서는 공사 현장에서나 쓰이는 불도저가 등장했다. 근데 뒤에서는 저기 뭐 불도저가 미네요? 네? 불도저가 밀어요? 네. 이게 저 배로다가 미는 힘이 제일 좋거든. 앞에서는 2대의 트레일러가 끌고 뒤에서는 불도저가 미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그렇게 국산 1호 가스터빈이 대관령을 오르기 시작했다. 과연 이 험한 날씨 속에서 대관령을 무사히 오를 수 있을까? (2박 3일에) 걸친 특급 운송 프로젝트 중 가장 힘겹고 위험한 순간이다. 새벽이 되어 터빈이 무사히 동강을 건넜다. 마침내 영월 화력발전소에 도착한 국내 최초의 우리 기술로 만든 가스터빈. (11월) 정도 되면 상급 운전이 개시가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증가가 돼가지고 전기가 조금 부족한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영월 천연가스 발전소가 시설 용량 약 90만 킬로와트입니다. 90만 킬로와트가 잘 돌아가서 우리나라 그 최대 전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리핀 세부 화력발전소 터빈 설치 현장. 100메가와트급 터빈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터빈 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축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인데 100분의 5mm 오차 범위로 정밀하게 맞추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서 사용하는 선풍기에서 어떤 그 중앙 정렬 같은 게 안 됐을 경우에는 물론 소음도 나고 선풍기에서 진동이 또 생기겠죠. 소음 진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풍기가 망가지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터빈을 돌리고 나온 전기는 다시 물로 바꿔 재사용하게 된다. 이때 전기를 냉각시켜서 다시 물로 만들어주는 설비가 바로 복수기다. 지금 보이는 복수기의 버터플라이 밸브는 냉각수로 쓰이는 바닷물의 입출입을 조정하는 장치다. 이 버터플라이 밸브를 통해 시간당 22,000톤의 바닷물이 복수기로 들어오게 된다. 복수기로 들어온 바닷물은 가는 파이프를 지나가면서 전기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다시 복수기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위에서 내뿜어져 나오는 전기는 차가운 바닷물이 지나는 파이프를 지나면서 물이 되어 바닥에 떨어진 뒤 모아져서 다시 보일러에 보내진다. 전기는 어차피 압력이 낮은 쪽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보일러 쪽으로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터빈을 다 치고 일을 하고 나온 전기를 복수기에서 그걸 다시 응축을 시켜서 물로 만들어줍니다. 물로 만들어지면 그 물은 우리가 펌프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압력을 높여가지고 보일러 쪽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경남 사천에 있는 복수기 제작 공장. 복수기 한 대에는 바닷물이 지나가는 파이프인 튜브들이 보통 15,000개 정도 들어간다. 이 튜브는 직경 2.2cm, 길이는 11m로 고가의 첨단 소재인 티타늄으로 제작된다. 복수기 한 대에 들어가는 티타늄의 가격만 약 20억 원에 달한다. 왜 이렇게 값비싼 소재를 써야 할까? 발전소가 일반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아시다시피 금속성을 부식하는 그런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금속성을 부식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내부식성의 재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개발된 그 재질 중에서 내부식성이 가장 강하고 그 침식성이 강한 이런 재질이 티타늄입니다. 그래서 티타늄을 주로 쓰게 됩니다. 터빈에서 발생한 고속의 회전력을 전기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발전기. 발전기는 수많은 코일이 겹겹이 감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중심에서 회전하는 회전자와 외부를 감싸고 있는 고정자의 상호작용으로 자기장을 형성, 전기를 생성하게 된다. 고정자는 주로 철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자는 전자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전자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회전자가 돌아가면서 고정자 철심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자 건선과 상호작용을 하여서 고정자 건선에 전압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립 부품 수가 한 3만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발전기 한 세트 제작할 때는 약 80만 개 부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80만 개 부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좋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 고효율 화력발전 기술이 집약된 필리핀의 세부 화력발전소. 내년 5월부터 200메가와트의 전기를 공급, 우리나라 화력발전 수출의 선봉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완벽한 품질의 환경 친화 발전소를 안전하게 건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향후 본 발전소는 해외 사업에서의 수익 창출은 물론이고 특히 이곳 필리핀에서의 새로운 환경 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서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에너지 소비량 세계 9위인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는 매년 200만에서 300만 킬로와트씩 증가하여 50만 킬로와트의 표준 화력 발전소가 4기씩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의 진화하는 화력 발전 기술을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오히려 에너지 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